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처음으로 드러난 삼성의 힘. 2. 한국 때문에 미국이 혼란에 빠졌다. 3. 바이든의 실수로 인한 파국적 결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은 한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업 중 하나로서 세계 정보 기술 및 통신 산업에서 놀라운 위치를 달성했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삼성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입지를 확립하고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기술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에 접근하고 변화를 주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가전제품, TV 화면에서 고급 산업 솔루션까지 삼성은 끊임없이 혁신을 이끌며 고품질과 고급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의 기술에 대한 세계적 의존도가 생겨나고 우리의 업무, 엔터테인먼트 및 소통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성공은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이 기업에 대해 부러움과 때로는 억울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의 성과와 영향력은 많은 국가들에게 도전적이고 무시할 수 없는 경쟁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삼성에 대한 수많은 악몽이 은근하게 혹은 공공연히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 강하고 용감하게 맞서왔습니다. 그들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 연구와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지적재산권 침해 음모를 방지하고 자사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내가 후회할 거라 했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최고의 삼성 변호인단을 끌고 가 미국을 제소해버리자 바이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삼성 변호인단, 초대 규모 로펌 하나 수준의 엄청난 규모로 바이든 행정부를 초토화시켜놓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삼성의 변호인 단수는 무려 600명에 육박합니다. 삼성그룹의 법무담당 임원의 스펙도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삼성그룹 법무팀의 총책임자는 법무실장인 김상균 삼성전자 사장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삼성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김상균 사장 휘하의 안승호, 조준영, 김상우, 지재환, 신명훈 변호사 등이 부사장 대우로 일하고 있는데요. 안승호 부사장은 서울대 섬유공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실 IP센터장으로 특허 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법무실 법무팀장인 조준영 부사장은 사시 29회에 합격한 검사 출신입니다. 신명훈 부사장 역시 판사 출신의 정관으로 아이비리그 콜럼비아대 법대 출신이며 해외 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지재환 부사장은 일리노이주 어바나 삼페인 출신의 해외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삼성의 수석 변호사인 김희은 뉴욕주 변호사는 글로벌 카운셀 어워즈에서 세계 최고의 변호사인 위너로 선정됐습니다. 영국 변호사 설리서터 자격도 가지고 있는 김 변호사는 2019년 글로벌 컴퍼티션 리뷰지 시아어가 선정한 전 세계 탑 반독점 분야 사내 변호사 리스트에도 오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관련 업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사내 변호사로서 반도체와 모바일 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더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미넨에 있는 막스 플랑크 IP법센터 MIPSC 법학석사 LLM에 이어 스탠퍼드 로스쿨 LLM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반독점법과 함께 IP법에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삼성에 합류하기 전 제네바에 있는 WIPO와 커빙턴 브리셀 사무소에서도 근무한 화려함의 끝판왕인 스펙을 갖추고 있죠. 이렇게 그냥 변호사 600명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변호사 600명이 삼성 변호인 군단에 합류하다 보니 삼성은 세계 그 어느 로펌보다 더 강력한 변호사 군단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김앤장이 있다면 미국에는 에이킨 건프가 있습니다. 에이킨 건프 스트라우스 펠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회사로 1800여 명의 직원과 900명에 이르는 변호사 인력을 보유한 미국 최강의 로펌입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홍콩과 두바이 등 세계 각지 20곳의 사무실을 열고 있고 미국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유명 로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에이킨 건프는 미 의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로비업계를 지칭하는 소위 K-스트리트의 주요 멤버이기도 합니다. 클린턴과 부시 대선 캠페인을 이끈 인물 상당수를 배출한 회사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와 깊은 끈이 닿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에게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특검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의 구설에 오른 변호사도 바로 이 회사 출신입니다. 당연히 에이킨 건프는 정치인 모금에 적극적입니다. 상당 액수의 정치 자금을 매년 민주당과 공화당에 제공합니다. 미국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 회사는 양당에 총 252만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을 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오랜 고객입니다. 앞서 언급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메리 리 변호사는 에이킨 건프가 1998년부터 20년 동안 삼성전자 미국 법인 법률 자문역을 맡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를 삼성의 미국 내 법무팀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에이킨 건프는 이런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에이킨 건프가 미국 내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삼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특별한 로비 창구입니다. 에이킨 건프가 사실상 삼성 대미 로비를 전담한 셈이며 투입되는 액수는 이후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미국 내 로비 내역을 추적한 책임정치센터에 따르면 2013년에 삼성은 총 122만 달러를 로비해 드립니다. 물론 에이킨 건프를 통해서며 액수는 다음 해 더욱 늘어납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매체인 롤콜은 삼성이 2014년 14분기에만 에이킨 건프를 통해 무려 1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죠. 단일 기업이 일개 로비 회사에 이 정도 액수를 내놓는 게 흔치 않은 일인지 롤콜은 기사 제목을 삼성 에이킨 건프의 100만 달러 로비를 위해 지불로 뽑았습니다. 에이킨 건프는 바로 이렇게 결정적 대미 로비 창구로 삼성과 오랫동안 깊은 사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600여 명의 삼성 변호인 군단과 이렇게 미국 최강의 로펌까지 힘을 모으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뒤통수를 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재판에 제소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WTO에 한 번에 묶어서 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기업 뒤통수치기 전략은 국제통상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미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와 수입차에 대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정부도 바이든 제소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바이든의 정책이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 위반이라며 제소했습니다. 그와 함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미국 정부가 잇따라 쏟아내는 시장 교란 행위에 한중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밤 누리집에 올린 자료를 통해 미국이 보호주의적 조처를 남용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다며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고 합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수출 통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고 주장하며 미국은 제로섬적 사고를 중단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뿐 아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이 차별하고 있다며 바이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미국의 졸개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에 이어 중국과 프랑스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WTO 재판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최근 중국을 찾았을 때 특이하게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한 이유에 대해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왔기 때문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사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애플마저 삼성에 쩔쩔매고 있고 한국산에 터무니없는 관세를 매겼다가 WTO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압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미국 정관계는 로비스트들의 힘을 얻고 한국 편으로 만들어 놓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자금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 홈페이지에 따르면
삼성그룹 삼성전지 삼성반도체 삼성 SDI 미국 법인은 지난해 미국 로비 자금으로 $579만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돼 전년도에 $372만 달러에서 약 56% 증가했습니다. 오픈시크릿은 삼성그룹의 미국 로비 자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이후 조금씩 줄다가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법이 발효된 지난해 3분기부터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단체는 SK하이닉스 미국 법인 솔리다임도 전년도 $368만 달러보다 43% 늘어난 $527만 달러를 지난해 미국 로비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분석했는데 두 그룹이 미국에서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기아차 현대차 슈퍼널 현대제철 기아차 미국 법인도 지난해 역대 최고액인 $336만 달러를 미국 정관계 로비에 쓴 것으로 집계됐는데 현대차의 로비 자금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 활동 등에 쓰였다고 오픈시크릿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 정관 인사들도 모두 한국편, 미국 최고의 로펌도 한국편, 프랑스도 한국편, 중국도 한국편. 이제 더 이상 바이든을 지켜줄 수 있는 기관과 단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수백조 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뒤통수를 친 데 이어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은행 중 하나가 한국계를 차별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끈질긴 한국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을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한 미국 월가의 은행을 송두리째 초토화시켜버렸는데요. 월가에서 일하는 한국계 여성 임원이 여성과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월가의 투자 회사인 베어링스 베링즈 LLC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의 임원들이 투자 파트너인 한국인을 눈엣 가시 누선수로 묘사하는 등 아시안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언행도 일삼았다는 주장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시카 리사진 베어링스 오리지네이터 자산 보유관리 책임없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주 법원에 베어링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성별과 국가 출신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사내 분위기로 인해 리 씨가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리 씨는 칼라일 그룹에서 상무를 거쳐 2017년에 베어링스에 입사했습니다. 베어링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서 영업 중인 사모대출펀드 운영회사입니다. 리 씨는 탁월한 업무 성과를 냈음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리 씨는 직접 유치한 사모대출 규모만 4.56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과가 높았지만 약속한 보너스를 받지 못하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오히려 더 낮은 성과를 낸 백인 남성 동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등 혜택을 줬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낸 백인 남성 동료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일부는 오히려 임원으로 승진했다며 임원에게 차별에 대해 이메일로 항의하자 하위 고과자들이 참여하는 업무 개선 계획 대상자가 됐다는 보복성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씨 측은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방해를 받는 일도 이뤄졌다고 소장에서 강조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지난해 영업팀과 직접 만나는 주요 회의에는 업무 당사자임에도 아예 초대를 받지 못했다며 대출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해 클라이언트 명단 공유를 요청했지만 검색에만 수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고 소장에 따르면 베어링스의 임원들은 한국인 고객들에 대해 차별적인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한국 투자자는 대처가 필요한 방해 요소다. 쓸데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커져 주요 고객임에도 이렇게 뒤에서 한국인을 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꼽히는 월가는 백인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어링스의 경우에도 임원이나 영업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에 여성이나 아시안이 거의 없다는 주장입니다. 리 씨는 베어링스에 여전히 재직 중입니다. 리 씨의 법률 대리인인 존 싱어 씨는 탁월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기회의 차별을 받고 승진의 기회에서도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러한 일이 이슈가 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은행에서 한국계 여성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동안 월가에 고착됐던 백인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질타를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월가의 한인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면서 사건이 너무나도 커져버렸습니다. 월가의 비영리 한인 네트워크 KFS 코리아 파이낸스 서사이어티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주요 투자은행으로 진출한 한국계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투자은행을 비롯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헤드급이 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면에서 회사의 투자 전략과 성과를 소개하고 개인의 이야기도 풀어낼 정도의 위치가 된 거죠. 이처럼 한국계가 뭉친 것은 두각을 나타낸 선배들이 후배들을 끌어주기 시작한 덕분입니다. 현재 KFS 공동의장은 마이크 주주이찬, 샌더 허가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95년 골드만삭스 본사에 입사한 100명 중 2명뿐인 한국인이었습니다. 마이크 주는 2019년부터 거대 금융그룹인 보아 투자은행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 COO를 맡고 있습니다. MIT를 졸업하고 골드만삭스, 크레디트 스위스 등에서 근무한 뒤 메릴린치현 보아로 이직하며 투자은행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 최고 경영자 레벨에 올랐습니다. KFS의 또 다른 리더 김선홍 씨는 앵커리지 캐피털 그룹 이사로 컬럼비아대 출신인 마크 김은 메릴린치에서 투자은행 업무 경력을 쌓은 뒤 세계적인 사모펀드 TPG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사건에 KFS가 그룹 차원에서 나서게 되면 베어링스는 한순간에 월스트리트에서 매장될 정도죠. 게임 미국 정치계에서도 두 팔 벗고 나서 한국인의 편에 서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치계에서도 한국계의 영향력은 최근 너무나 막강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계 영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공화 캘리포니아의 3일연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한미 관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과의 민감한 외교 쟁점 등을 다루는 주요 의회 직책인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을 한국계 의원이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7대 의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외교 문제를 아시아태평양 중앙아시아 비확산 소위에서 다퉜으나 이번 118대 의회에서는 그 명칭이 인도태평양 소위로 변경됐습니다. 뉴욕시 차원에서도 한국을 대신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 미국 뉴욕에서는 한국계 교포가 시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됐었죠. 뉴욕 시의원에 한인이 당선된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경제문화 중심지인 뉴욕의 정책 결정에 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뉴욕 한인계가 미 주류 사회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중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인텔의 계획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절대 미국에 이끌려 다녀선 안 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텔 게싱어 CEO는 11일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보안 및 반도체 공급 안정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인텔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게 더 넓은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게싱어가 중국의 대규모 투자 결단을 내린 데 대한 갑사 표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8일 반도체 집적 회로 IC 회사를 중국에 창업하기로 하고 남부 하이난성 산야에서 사무소 개소식물 가진 바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텔 캐피탈의 비즈니스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 배송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서비스 및 지분 투자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30억 달러로 1만 2천 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도 이를 크게 보토하고 있는데 자국 시장의 인재 양성과 함께 중국 스타트업을 위한 지분 투자 활동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텔 차이나 회장 또한 2월 연설에서 중국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죠. 기업 입장에선 14억 인구의 중국은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중 퀄컴의 중국 의존도는 64%로 가장 높고 브로드컴,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인텔의 중국 매출은 171억 달러에 달해 2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텔은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 최강이지만 초미세 공정 등 일부 분야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게 선두를 빼앗겨왔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고자 중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인텔의 최근 행동은 애플과 중국의 비밀협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애플의 중화권 매출은 전체의 70%에 달해 유독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였고 2016년에는 중국과 320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텔의 파운트리 MA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8위 파운트리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6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했고 이 절차를 1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텔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텔은 대규모 중국 투자와 함께 인재 육성 계획으로 딜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당한 것은 인텔이 중국 공장까지 떠넘기며 SK하이닉스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들만 새로운 협의를 하며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위한 8개국 승인을 모두 받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7개국 승인은 일찌감치 받았지만 중국은 그해 연말에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인텔 다른 공장 인수로 외통수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이 중국 다른 공장을 낸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물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제품 가격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향후 5년간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조건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증산을 위한 최첨단 반도체 설비 반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아직 인텔에 20억 달러 잔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까지 납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인텔 CEO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인텔은 오히려 중국에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중 봉쇄와는 엇박자라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인텔 기공식에 참석한 바이든은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인텔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업체를 몰아내고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은 최근 사건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최소 1조 원어치 반도체를 몰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케이 자체 조사팀이 러시아 측 통관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연말까지 반도체 제품 7억 4천만 달러어치가 러시아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쟁 전 약 2억 7천만 달러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포착된 반도체 거래 건수 2,300건 중 1,700여 건이 홍콩 및 중국 소재 중소기업을 거쳐 간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설립됐으며 특히 홍콩 업체는 개당 1만 달러에 달하는 인텔 반도체를 러시아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한 고성능 반도체는 미사일 등 방산무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은 러시아로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우방국 도청도 서슴지 않던 미국이 자국 반도체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간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상무부도 러시아가 GCC 국제수출통제연합 비가입국을 통해 반도체를 사들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가입돼 있습니다. 홍콩이 포함된 중국 지역은 미가입국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기 이전에 중국 쪽으로도 대거 수출했다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을 견제하지만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상무부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기업인 등을 만나 양국 교역과 비즈니스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올해 추진 중인 러몬드 장관의 방중에 앞서 사전 의견 조율이라는 분석입니다. 러몬드 장관도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방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의 명분과는 너무나 어긋납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공장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생산량 확대 승인을 하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지 생산에 대한 이득을 모두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또한 삼성전자의 매출 급감을 미국의 칩스법 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와 삼성의 발목을 잡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ARM과 깜짝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양사의 기습적인 협업으로 향후 수년 내 애플과 퀄컴 등이 TSMC나 삼성전자 대신 인텔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1.8나노 공정에서 저전력 시스템 원칩을 구축할 수 있도록 ARM과 협업하는 계약입니다. 애플, 퀄컴과 같은 AP 설계 기업들은 ARM 디자인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TSMC 등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칩의 성능 향상 포기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5나노에서 3나노로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에 비해 성능 향상 폭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수율 또한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업계는 인텔과 ARM의 협력 수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ASML의 차세대 극자외선 장비까지 도입해 파운드리 분야에서 주도권 탈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텔과 ARM은 자동차, 사물인터넷, 항공우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ARM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도 조만간 해당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해 인텔과의 투자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차세대 EUV 장비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었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인텔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인텔은 미국 내에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혀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텔이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TSMC와 삼성전자를 유치한 후 부품 및 공급망 확보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한 투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텔 CEO로 취임한 게싱원은 수락요건으로 파운드리 재진출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는 과거 50년은 석유 매장지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면 미래 50년은 반도체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제조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곳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로 전체 인텔 매출 중 1.4%에 불과하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만든 새로운 사무소를 거점으로 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테슬라와 인텔의 중국 투자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또한 상하이의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메가팩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공장을 착공해 내년 2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한 개당 4메가와트시 메가팩을 연간 1만 개씩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메가팩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말합니다. 상하이에는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테슬라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경기로 중국 내 입지가 위협받자 추가적인 투자까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CATL 기술을 도입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눈감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균형 있는 외교로 실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